서가 명가. 예, 그럼 이제 이걸로 응용하는 거에서 이제 사물을 보는 컴퓨터 비전이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컴퓨터 비전은 말 그대로 인간의 눈을 대신하는 거예요. 인간은 어떤 눈으로부터 들어온 정보가 있을 때 바로바로 어떤 상황 판단이나 물체를 인식하거나 하는 걸 되게 쉽게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사진이 주어졌을 때 저기 바닥에 강아지가 누워 있고요. 개가 누워 있고 아이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저기 뭐 의자는 이제 녹색으로 된 데가 이제 두 개가 있죠. 그죠? 어디에 있는지 그걸 로컬라이즈 한다 그러죠. 국지화해서 알 수도 있고 그 물체가 뭔지도 너무 쉽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 보고 뭐 여기 뭐 마룻바닥부터 해서 여기 뭐 창틀 저 뒤에 뭐 화초 일도 아니죠 저희한테는. 그죠? 근데 컴퓨터 기어를 한다는 건 아직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뒤에도 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이걸 보고서 전체적으로 이게 어떠한 문맥이다, 뭐 상황이다 정도도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컴퓨터 비전이 실패하는 많은 것이 이제 그런 컨텍스트를 유출하는 거는 아직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비전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뭐 청각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인간의 시각을 보면은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셔츠죠. 너무 쉽죠, 그죠? 근데 이렇게 막 형태도 흐물흐물, 그러니까 컴퓨터 비전이 이렇게 입고 있는 옷을 가지고 이게 무슨 셔츠다라는 건 되게 쉬워요. 근데 이거 막 똘똘 말아서 여러분 빨래통에 집어던질 때도 놓고 이게 셔츠냐? 인공지능 틀려요. 이렇게 막 형태가 막 유동적이고 이런 거를 사람은 너무 쉽게 그런 거의 변화에 둔감하게 그런 거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지 않고 쉽게 하지만 컴퓨터는 아직은 굉장히 이제 이런 게 어렵다는 거고요. 이처럼 사람은 그 상황이나 이런 인지 능력 같은 게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는 비전이 사람보다 잘하는 부분은 어떤 그냥 단순한 오브젝트 하나 주고 이게 1000개 주기 중에 뭐냐를 하는 건 사람보다 잘하거든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 똑같은 입력가심에도 사람이 그걸 다르게 한다는 건 굉장히 그건 사람만이 갖고 있는 능력이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게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 그거에 대해 관심이 많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기계학습 알고리즘은요, 모델이 한번 훈련이 끝나고 나면은 입력이 들어올 때 같은 입력이라면 항상 답이 같아요. 입력이 달라져야지만 값이 달라지는데 사람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근데 사람이 그거를 들어오는 센서 기관으로부터 감각기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를 그거를 변조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사람은 그게 그 역할을 하는 게 보통 기억이라든지 경험, 학습, 그다음에 뭐 상황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사람은 청각이든 시각이든 촉각이든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이 이걸 다 다르게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살갗을 뭐 스치는 촉각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지금 무슨 뭐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도 되게 재밌는 실험이 있어요, 여러분. 뭐 사람이 앉아 있는데 거기 그러니까 반바지 같은 걸로 앉아 있고 맨살에다가 뭔가를 댔을 때 여러분이 만약에 동물원에 있다 그랬으면 굉장히 소름 끼치게 막 느낄 수도 있고요. 근데 동물원이 아니고 그냥 여러분 오피스 공간이나 아니면 집 거실이다. 그런 경우에는 그랬을 때 별로 놀라지도 않고 뭐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촉각으로 느껴지는 건 사실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뇌에서 그걸 다르게 변조해가지고 판단을 하게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컴퓨터 비전이 지금 되게 오래되었고 많이 발전을 했거든요. 얼마나 좋냐? 여러 가지 테스트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인공지능 연구에서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셋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데이터셋을 힘들게 구축하지만 보통 그걸 연구 목적으로는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빨리 아까 그 실험을 해볼 수 있게 정답을 알아야 되니까. 실험을 해볼 수 있게 해서 성능이 점점 올라가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걸 이제 벤치마크 데이터셋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그 데이터셋들이 여러 개가 이제 공개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게 이제 엠니스트라고 해가지고요. 이거는 그냥 숫자 데이터예요. 이거는 지금은 이제 너무 쉬운 문제라 가지고 사람들이 거의 하진 않습니다. 그냥 내가 만든 알고리즘이 일단 동작은 한번 해볼 때 해보는 거고, 이거는 클래시피케이션 분류 문제고. 분류해야 되는 카테고리가 딱 10개죠. 0부터 9까지니까요. 근데 손으로 쓴 글씨를 이제 분류를 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이건 뭐 굉장히 잘 되고 있고 미국에서는 우편번호 쓰는 거를 사람이 안 합니다. 다 그거는 10년도 넘게 전에부터 자동으로 이걸로 해서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편번호에 따라서 어디로 보내야 될지가 나오죠. 이거는 뭐 뉴욕으로 보내야 되고 이건 캘리포니아에 되는 건데 그거를 사람이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셋은 6만 장의 이제 훈련 데이터가 있고요. 그러니까 각 숫자별로 6,000장의 사람들이 쓴 손 글씨가 있고, 그 다음 10,000장,
그러니까 각 그 숫자마다 1000장씩 테스트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6만 장의 훈련 데이터로 이거를 잘 분류하는 알고리즘을 넣고 그 10,000장의 실험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로 넣었을 때 얘가 실제로 0을 0이라고 하는지 1을 1이라고 하는지를 가지고 그걸 카운트해가지고 성능을 측정합니다. 그래서 뭐 10개 중에 하나를 틀렸다 그러면 뭐 90%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성능을 보통 측정을 합니다. 그 성능 측정도 뭐 우리가 풀려는 문제가 뭐냐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엠리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되게 쉬운 문제라고 얘기했고요. 성능을 보시면은 뭐 10년 전, 10년, 20년 전이네요. 20년 전에도 에러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에러가 뭐 2, 3%에 가까운 에러가 0일수록 좋은 거죠. 에러니까. 그랬는데 뭐 지금은 이제 뭐 2018년도에는 지금 0.18%? 그러니까 여러분 0.18%면은 10,000분의 18이잖아요. 그러니까는 1000개 중에 2개도 안 틀리는 거예요. 네. 그 정도고. 글쎄요, 사람은 이거는 되게 쉬운 태스크라서 뭐 사람도 잘할 것 같긴 한데 이 정도 성능으로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CIFA라고 그 CIFA하고 10이라고 붙은 거는 10개의 오브젝트를 분류해야 되는, 10개를 분류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6만 장이 있는데 10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비행기, 이건 이제 여기서부터는 내추럴 이미지예요. 사람이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찰상 데이터, 우리가 사진으로 찍은 데이터입니다. 비행기도 그러니까 굉장히 종류도 다양하고요. 찍힌 각도도 다르고 뭐 공항에 서 있는 걸 찍은 것도 있고 사람들이 섞여 있기도 하고 이런 뭐 스텔스기 같은 것도 있고 뭐 헬리콥터, 프로펠러 비행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거 보고 이게 비행기다라고 하는데 되게 쉽거든요. 사람이 그걸 틀리진 않아요. 자동차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굉장히 색깔도 다르고 이건 이제 훨씬 더 어려운 작업이죠. 그래서 이 10개 종류를 하고 각 클래스마다 이거는 5만 장이 있다고 합니다. 5만 장의 훈련 데이터가 있고 클래스당, 그러니까 저 종류당 5,000장이 있는 거고 훈련 테스트 데이터는 이제 10,000장을 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얼마나 잘하냐? 그럼 보시면은 여기 이제 성능이 나오는데요. 뭐 이것도 벌써 14년대에서 크게 오르지 않고 거의 그 사람의 성능을 뛰어넘을 정도가 됐고요. 지금 보시면은 2018년에 99%, 2019년에 99%의 성능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특히 이제 컴퓨터 비전 문제에서 그 굉장히 성능이 좋아진 계기가 있었는데, 이게 알고리즘 모델, 그 아까 인공신경망의 구조를 누가 새로 제안하면서 거기서 갑자기 큰 점프가 일어났거든요. 그거를 합성곱 신경망이라고 합니다.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고, 줄여서 우리가 CNN이라고 하거든요. 뭐 미국의 그 방송회사 이름이 똑같죠. 예. 근데 CNN이라는 거 저희가 이쪽에서 얘기할 때는 이제 합성곱 신경망을 얘기하는 거고요. CNN 또는 뭐 컨브넷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그걸 컨볼루션이라는 어떤 오퍼레이션을 동작을 취하고요. 그 다음에 그걸 풀링을 해가지고 사이즈를 줄이고 거기서 또 컨볼루션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했더니 기존의 일반 그냥 그 신경망 구조보다 성능이 훨씬 좋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능이 진짜 얼마나 좋은지를 보시면은요, 이게 이제 아마 거의 아주 뛰어난 알고리즘 중에 하나인데, 이제 실시간으로 동작합니다. 특히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물체를 하고 산을 발견했어요. 그럼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한테 뭐 5초 후에 알려주면 이미 여러분이 쉬었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동작해야 돼서 실시간으로 해야 되거든요. 이건 정말 실시간으로 비디오를 찍은 거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재밌는 게 알고리즘이 욜로거든요. 욜로 뭔지 아시죠, 여러분? 욜로족 있잖아요. 그죠? You only live once잖아요. 이건 뭘까요? L이 다른 건데. 컴퓨터 비전이니까 You only look once입니다. 한 번만 보고. 이 바운딩 박스를 찾아내려면 사실 이거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얼만큼 크기가 될지 모르고 사람이 작은지 큰지 모르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 박스부터 해서 큰 박스까지 다 쭉쭉쭉쭉 다 이렇게 스캔을 나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굉장히 계산량이 많이 들었었는데, 이 욜로라는 알고리즘 그걸 굉장히 스마트하게 벗어나서 한 번만 보고도 그렇게 막 쭉 스캐닝을 안 해도 되는 알고리즘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각을 좀 많이 얘기했는데, 그 밖에 인공지능은 또 뭐가 있는지 이제 예제를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테이블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계 번역도 지금 굉장한 수준으로 올라왔거든요. 저도 저희 학생들한테 논문을 쓸 때 한글로 먼저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논리적으로 설명을 한 다음에 그냥 뭐 구글 번역 같은 거 이용해서 초안 써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근데 이제 기계 번역도 역시 기존에는 뭐 룰 베이스드로 하는 게 있었고요. 예, 기본 번역도 룰 베이스드로 했었고,
50년대에도 뭐 러시아를 영어로 뭐 통역하는 뭐 이런 게 나오기도 했었어요. 거기서도 완전히 통역사를 대체한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다 그냥 거짓말이었죠. 굉장히 단순한 룰에 의존한 거였고, 그 다음에 2000년대, 90년대 말 2000년대 초중반까지는 통계적 기반에 의한 Statistical Machine Translation에서 SMT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인기였습니다. 근데 이거 역시 2014년도에 그냥 거의 정말 뭐 이런 빅뱅이라고 하는 것처럼 뉴럴넷을 활용해서 뉴럴 머신 트랜슬레이션, NMT라고 하는 게 나오면서 또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계 번역이 지금은 그래서 뉴럴넷의 등장으로 굉장히 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에 이제 SMT라는 통계 기반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성능이 좋고 2015년에 NMT 뉴럴넷을 이용한 게 기계 번역기가 나왔을 때 처음 나왔을 때는 성능이 한참 못 미쳤어요. 근데 바로 다음에 기존의 SMT에서 가장 잘 되는 거를 상회해가지고 지금 2019년도에는 성능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기계 번역 부분도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계 번역은 사실 이제 NLP 또는 NLU라고 하는 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 Natural Language Processing이라는 자연어 처리 또는 자연어 이해라고 하는 그런 인공지능 분야에서의 어떤 또 하나의 응용 분야거든요. 그 자연어 이해에서는 여러 가지 하는 일이 많아요. 뭐 뉴스를 요약한다든지 아니면 글을 만들어내는 것도 요새는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요새 많이 하고 있는 건데 문제풀이입니다. 문제풀이도 여러 가지 응용했는데 이 중에 텍스트 퀘스천 앤서링이라서 TQA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요. 이건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시험 보셨던 거랑 똑같아요. 뭐 국어든 아니면 사회든 역사든 어떤 지문을 주고요. 이렇게 지문을 여러분 좀 짧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뭐를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뭐 아폴로 그 유인 우주선 그 임무에 관한 것들인데 그 다음 이제 문제를 내는 거죠. 그러면 1973년에서 1974년까지 세계의 유인 임무를 지원한 우주 정거장의 이름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거 답 알 수 있겠어요? 이거 보시고. 스카이랩 너무 쉽죠? 굉장히 쉽죠? 지문을 잘 읽으면 여기에 답이 있죠? 근데 이걸 컴퓨터가 이걸 할 수 있겠느냐 이거든요. 예. 컴퓨터한테 저렇게 줬을 때 저거 답을 여기서는 사실 여러 가지 뭐 아폴로도 있고 뭐 프로그램도 있고 뭐 여행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그냥 명사형 대답이 나올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맥락을 이해해야 되는 거 여러분 너무 쉽게 이해했잖아요. 1973년에서 74년까지 세계 유인 임무를 지원한 거죠. 똑같이 단어 바이 단어로 나온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제 맥락을 이해해서 답을 내릴 수 있는 건데 이러한 지문, 상황, 그 다음에 질문,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답을 수십만 개의 기계에다 훈련을 하면은 전혀 안 본 문제를 이런 걸 똑같이 주면 답을 한다는 거죠, 이제. 기계가. 알고리즘이 그걸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성능을 보시면 놀라워요, 여러분. 휴먼 퍼포먼스를 뛰어넘었습니다. 예. 사람이 86점인데, 최근에 나온 2019년 3월 20일에 나온 이거는 87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굉장하죠.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도 관심 있고 이제 추천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옛날에 영화를 보시려고 하면 옛날에 뭐 비디오 테이프나 DVD가 있을 때 생각하시면은 여러분이 이제 비디오 가게에 가시죠. 그래가지고 뭐 신작 뭐 나온 거 있나 이렇게 뭐 보시다가 여기 괜찮은 거 있는데 하고 본다는 거죠. 음악을 들을 때도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가 없을 때는 레코드 가게 가가지고요, 여러분. 레코드 가게 가지고 요번 주에 새로 난 거 있어요. 그리고 뭐 이분이 제 스타일을 아시니까 단골이라고 하면은 그럼 뭐 새로 난 이번에 락이랑 메탈 이쪽에 있어서 그걸 좀 들어보고 산다는 거죠. 지금 이 온라인 비즈니스가 생기면서 그 스케일이 이제는 그걸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3,500만 개의 노래가 있는데 거기서 여러분이 들어보고 살 수가 있겠어요? 이게 정보의 홍수라고 보통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마존 프로덕트도 그래요, 여러분. 6억 개의 물건들이 있는데 거기서 내가 뭘 골라야 되지? 이런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패러독스 오브 초이스라고 얘기합니다. 선택의 어떤 모순이라고 그래서 되게 난감해 보이죠? 뒷모습은 뭐 네 아저씨. 이거 분명히 와이프가 뭐를 사라고 그랬는데 이게 뭐더라. 뭘 살지 정말 고민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이거를 이제 선택의 모순이라고 그래가지고 선택지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온라인 비즈니스는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해 주는 게 이제 추천 시스템이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도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인터넷에서 우리가 정보를, 뭐 전자상거래도 마찬가지니까요. 이거는 소화전화도 여러분이 뭐 구글로 검색을 한다고 하시더라도 뭐 검색어 넣어가지고 하면은 0.07초 만에 뭐 500만 개의 웹페이지가 검색됐습니다 그러잖아요. 물론 제일 관련성 있는 걸 맨 앞에 주긴 하지만 여기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어떻게 찾을 건가. 근데 이제 그게 정보의 홍수의 문제가 아니라 필터링을 안 해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필터링을 해줘서
수백만 수천만 개의 아이템이 있지만 당신에게 맞는 거를 내가 20개로 좁혀서 주겠다라는 게 이제 추천 시스템에서 하는 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왜냐하면 추천을 잘해주면 그래서 그 사람이 살 거잖아요. 그럼 바로 매출이랑 직결되는 거라서 학계뿐만이 아니라 이 업계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여러분이 아시는 모든 이런 전자상거래나 아니면 저 스트리밍 서비스 이런 데는 다 추천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넷플릭스가 그래서 얼마나 잘 되냐면은 추천이 얼마 주면 3개 중에 하나는 추천한 걸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제가 만약에 3개를 알고리즘 추천해서 그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본다는 거죠. 근데 추천 시스템이 어떻게 동작하는 걸 보냐면 그걸 협업 필터링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용자가 어떤 노래를 듣고 샀는지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그 데이터를 알고 있으면은요, 그걸만 가지고 여러분이 누가 둘이 어떤 성향인지, 그리고 아니면 어떤 영화끼리 비슷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과일이 사용자고 이게 아이템이에요. 이거 아이템은 그러니까 스포티파이나 멜론 같은 경우는 음악이 될 테고요. 넷플릭스는 영화가 될 테고, 아마존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책도 될 수 있는 거고, 그냥 뭐 어떤 쇼핑 물건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어쨌거나 이 사람은 이 과일을 다 좋아했고, 그리고 이 사람은 딸기하고 수박을 좋아했다 그러면은 이 사람도 딸기 수박을 좋아했으니까 이 둘의 유사성이 있다고 생각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포도도 좋아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포도를 아직 안 먹어봤으니까 포도를 또는 오렌지를 이렇게 추천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랑 비슷한 걸, 네, 이거는 저 아이템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포도를 먹은 사람들과 수박을 먹은 사람들이 되게 비슷하다 그러면 포도하고 수박은 뭔가 관계가 있구나, 비슷하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런 시스템이 돌아갑니다. 뭐 아마존이든 넷플릭스든 구글이든 다 이런 협업 필터링이라는 게 돌아가고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 제일 잘하는 게 아마존이거든요. 아마존도 매출의 30%가 추천으로부터 나온다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100억을 매출이면 30억은 추천액을 지금 자동으로 했다는 거예요. 예. 그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예. 이게 워낙 잘 돼가지고요. 어느 정도냐면 스포티파이 같은 음악 같은 경우에 그게 거기서 추천 엔진을 딱 서비스를 시작을 했을 때요. 정말 이런 기사가 났었어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한다고 막 그런 기사가 났었어요. 너무 잘 추천해 주니까. 어떤 사람이 트위터에 쓴 글입니다. 주간마다 나한테 추천해 주는데 귀신같이 정말 잘 맞춘다고 막 정말 놀랍다고 무서울 정도라 얘기를 한다는 거죠. 서가 명가